오늘 어머니 발인날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제 옆에 앉아 있어야 할 남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시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도 회사 일이 급하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참는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착한 아이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남편을 정말 아껴주셨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려고 새벽부터 준비하셨고요. 명절 때는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사위가 없다니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애써 참고 있었어요. 그때 조문객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사위분은 어디 계신가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조문객이 말했어요. 이런 날에 사위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게 들렸거든요. 마치 구멍 속으로 숨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친구분이 저 옆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친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선미야, 사위가 어디 간 거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사 일이 급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장모님 발인날인데.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장모님 발인날은 비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나 해서 얼른 봤더니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남편이 문자로 보냈어요. 갑작스런 출장으로 발인에 못 가겠다. 출장이라고요. 어머니 친구분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친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뭐 출장 오늘이 며칠인데. 조문객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분들 앞에서 사위가 출장 때문에 못 온다니요. 근데 이상한 게 생각났어요. 어제 늦게 들어올 때까지도 출장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출장이 생겼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때 어머니 친구가 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어머니 친구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지?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세요? 어머니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카드 결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남편 카드로 꽃집에서 결제됐다는 문자였어요. 어머니 친구가 설명했어요. 남편이 어머니 장례 조화를 주문해달라고 해서 자기 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꽃집에서 결제가 됐다고요. 출장을 간다면서 꽃집에서 뭘 샀다는 거죠. 어머니 친구가 더 의심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출장 간다더니 꽃을 사고 있잖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꽃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어머니 발인에 안 온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조화가 아니라 다른 꽃을 산 것 같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친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거짓말까지 하고 꽃을 사러 간 거야. 조문객들도 저희 대화를 듣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마치 바닥에 구멍이 나서 빨려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하신 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남편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최근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요. 새 옷을 자주 사입더라고요. 향수 냄새도 예전과 달랐고요.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껴주셨던 사위가 어머니 발인 날에 거짓말을 하다니요. 저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이제까지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고 저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든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계산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거든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저도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이 바람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걸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에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신우이랑 같이 조화나 부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거든요.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복잡하고 답답했어요. 신우이도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부조금 봉투를 정리하면서 한숨만 계속 쉬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레스토랑 직원이었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말했어요. 어제 회사 협찬으로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김정훈 이사님. 김정훈은 제 남편 이름이에요. 신우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어제 저녁 8시에 2인 테이블로 예약해서 깜빠뉴 코스를 드시고 가셨다고 했어요. 어제 저녁 8시면 시어머니 발인을 치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출장이라고 했으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2인 테이블로요. 신우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제 핸드폰으로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꽃집이었어요. 꽃집 직원이 배송지 확인차 전화했다고 했어요. 어제 김정훈님 카드로 주문하신 꽃다발 때문이라고 했어요. 빨간 장미 50송이에 카드 메시지까지 주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발인 날에 다른 여자한테 꽃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빨간 장미 50송이나요. 꽃집 직원 말로는 배송지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서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마치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요.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일도 많았어요. 새 옷을 사입고 나가는 일도 늘었고요. 향수 냄새도 예전과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생각하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승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레스토랑 예약에 꽃 주문까지요. 신우이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정하고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신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어릴 적 친구 진수가 생각났거든요. 진수는 요즘 민간조사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진수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심각한 일인 것 같다면서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신우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뭔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 예약과 꽃 주문이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발인 날의 말이에요. 진수를 만나서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알게 될 진실이 바람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걸요. 카페에서 진수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지만 반가운 마음보다는 긴장이 더 컸어요. 진수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는데 뭔가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민간조사 일을 하면서 생긴 특유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였어요. 마치 깊은 수렁에 발을 담그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발인 날 남편이 오지 않은 것부터 레스토랑 전화꽃집 전화까지요. 진수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이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조사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정말로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진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무작정 따지거나 말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정황상 의심스러운 일들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거든요. 진수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먼저 레스토랑에서 예약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택시를 탔다면 하차 시간 문자도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수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제 지문이나 얼굴을 등록해놔야 한다고 했어요. 보호자용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남편 핸드폰에 몰래 제 지문을 등록한다는 게 뭔가 도둑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한다니요. 진수가 또 다른 방법도 알려줬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작업 영상을 받아내는 방법이었어요. 요즘은 분실이나 파손 방지를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24시간 안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촉박했어요. 진수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탐정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진수가 주의사항도 알려줬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모든 증거를 숨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굴라고 했어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수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남편을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계속 연락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고마워. 카페를 나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들키지 않고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신우이에게는 친구 만나고 왔다고만 했어요. 신우이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저녁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편이었어요. 남편이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진수가 시키는 대로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남편한테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갖다 줬어요. 남편이 고맙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놨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여보, 혹시 나중에 폰 알람 맞춰줄까? 남편이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맞춰줘. 그러면서 핸드폰을 제게 건넸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요. 지문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보호자용으로 제 지문을 등록했어요. 얼굴 인식도 같이 등록했어요. 남편은 TV를 보느라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등록이 끝나고 나니까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치 큰 산을 넘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알게 될 진실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매 순간 가면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해서 준비해뒀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이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수가 말했던 대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오히려 더 잘해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레스토랑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직원이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예약 확인서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직원은 규정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서 매니저를 만났어요. 매니저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김정훈 이사 이름으로 2인 테이블 예약되어 있었고요. 결제는 회사 카드로 되어 있었어요. 확인서를 받기까지 3시간이나 걸렸어요. 손에 받아들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진수가 부탁한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24시간이 이미 지나서 영상을 자동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진수한테 급하게 연락했더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진수가 직접 이삿짐 센터에 가서 작업자들과 얘기해 봤어요. 다행히 한 작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뒀더라고요. 하지만 돈을 요구했어요. 그 사진을 주는 대신 사례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수가 협상해서 겨우 사진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남편이 여자와 함께 짐을 나르는 모습이 나왔다고 했어요.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예쁜 편이라고 했어요. 진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사는 아파트 관리실에 갔어요. 관리소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벽에 부딪혔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관리소장님이 딱딱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진수에게 연락했어요. 진수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가서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 보자고 했어요. 사흘 후에 다시 갔더니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도와주셨어요.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동정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셨어요. 어제 저녁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 기록이 나왔어요. 7시 반에 올라가서 9시에 내려온 기록이 있었어요. 레스토랑 예약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거의 확실해졌거든요. 남편이 어머니 발인 날에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게요. 집에 와서는 다시 완벽한 아내 연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밑반찬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발표할 자료까지 프린터로 뽑아서 준비해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기회가 왔어요. 남편 핸드폰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등록해 놓은 지문으로 열려고 했는데 인식이 안 됐어요.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때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날 밤에 다시 시도해 봤어요. 이번에는 얼굴 인식으로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조명 때문인지 각도 때문인지 계속 실패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지문 인식이 겨우 됐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빨리 확인했어요. 회사 카드 결제 내역이 쭉 나와 있었어요. 레스토랑 식사비, 꽃집 결제,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요. 택시비, 쇼핑몰 결제, 심지어 호텔비까지 있었어요. 모든 게 회사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회사 직원 명단을 보니까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일해본 적 없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매달 월급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남편이 깨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든 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계속했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서 갖다 줬고요. 약도 챙겨서 가방에 넣어줬어요. 남편이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정말 고마워, 많이 의지가 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할 거냐고요. 얼마나 더 저를 바보로 만들 거냐고요. 진수한테도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진수가 소형 빔 프로젝터랑 휴대용 프린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QR 스티커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보여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장례 정산 모임을 할 때 모든 걸 공개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요.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겪은 어려움들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깊게 잠든 후에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보려고 했거든요. 어제는 워낙 당황해서 대충 봤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등록해 놓은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고 카드 사용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시간 순으로 하나씩 정리하면서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나씩 맞춰갈 때마다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지난 3개월간 회사 카드 사용 내역을 봤어요. 레스토랑 식사비가 정말 많았어요. 그것도 전부 고급 레스토랑들이었고요. 2인 테이블 예약이 일주일에 2~3번씩 있었어요. 꽃집 결제도 한 달에 3~4번씩 있었더라고요. 빨간 장미나 백합 같은 비싼 꽃들을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도 여러 번 보였어요. 시내 중심가 특급 호텔들이었어요. 택시비도 엄청 많았는데 전부 같은 지역으로 가는 거였어요. 쇼핑몰 결제도 자주 있었는데 여성 의류나 액세서리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사비 결제 내역이 있었거든요. 이삿짐 센터 결제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지난달이고 한 번은 이번 달이었어요. 같은 이삿짐 센터였는데 금액이 꽤 컸어요. 원룸이나 투룸 정도 이사할 때 나오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사비까지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말로 다른 여자를 위해서 집까지 구해준 거였어요. 그것도 회사 돈으로요. 더 자세히 보니까 패턴이 있었어요. 매달 15일과 30일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결제되고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까 월급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회사 급여 시스템에 들어가 봤어요. 남편이 관리자 권한이 있어서 직원 명단을 볼 수 있었거든요. 급여 명단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김은주라는 여자 이름이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근무 기록을 봤더니 입사일은 6개월 전이었는데 실제 근무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출근 기록도 없고 업무 배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달 월급은 정확히 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유령 직원이었어요.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는 거였거든요.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계속 자고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선미야, 어떻게 됐어? 저는 어젯밤에 알게 된 얘기를 했어요. 회사 카드로 이사비까지 결제했다는 얘기를요. 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 이사비까지. 그리고 유령 직원 얘기까지 하니까 언니가 완전히 놀랐어요. 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그럼 완전히 횡령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이건 바람 피우는 문제가 아니라 횡령 문제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선미야, 형부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얘기요? 언니가 말했어요. 끝나면 누나 뭐 따로 준다고 했거든. 끝나면 누나 몫을 따로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언니가 설명했어요. 한 달 전쯤에 남편이 언니한테 연락해서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했대요. 돈을 좀 맡겨달라고 하면서 끝나면 몫을 나눠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언니는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언니까지 연루된 거였어요.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미야,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된 건 아니겠지. 저는 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어요.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바람 피우는 남편을 혼내주는 게 아니라 횡령범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까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저는 진수한테 급하게 연락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 맞았어요. 이제 민간조사 수준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리고 언니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요. 진수가 말했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한 번에 공개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발인 날에 저를 그렇게 모욕한 남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횡령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남편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장례 정산 모임을 하자고 했거든요. 큰 방을 빌려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정산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어요.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진수한테 연락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맞았어요. 이번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였어요. 진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장례식장 정산방은 30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음 팀이 대기하고 있어서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안에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작전을 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진수가 준비한 장비들을 확인했어요.
소형 빔 프로젝터와 휴대용 프린터, 그리고 QR 스티커까지요. 모든 증거를 순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장례식장에서 프로젝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임팩트가 있는데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진수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QR 스티커를 여러 군데 붙여놓자고 했어요. 벽에도 붙이고 종이 바인더에도 붙이고 봉투에도 붙이자고 했어요. 하나를 찢어도 다른 게 남아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로 된 자료도 같은 순서로 준비하자고 했어요. 혹시 전자기기가 고장 나도 종이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진수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과연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언니가 갑자기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미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언니는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연루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 발인 날에 저를 그렇게 모욕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회사 돈까지 횡령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언니를 설득해야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언니, 이건 단순히 바람 피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해야 해요. 언니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수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을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산 모임 하루 전에 갑자기 출장이라니요. 이건 분명히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가 핸드폰을 확인한 걸 들켰나 싶었어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걸까요?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 저는 언니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급하게 나갔어요. 진수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출장을 못 가게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막을지 방법이 없었어요. 억지로 못 가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때 진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산 모임 시간을 앞당기자고 했어요.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먼저 모임을 하자고 했어요. 급하게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시간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빈 시간이 있어서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 시간이 더 짧아졌어요. 원래도 30분밖에 없었는데 준비할 시간까지 부족해졌거든요. 저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틱톡 소리가 귀에서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정산표부터 시작해서 이사 영상, QR코드, 엘리베이터 사용 기록, 택시 하차 시간, 식당 확인서, 회사 카드 전표, 언니한테 한돈 약속까지요. 모든 걸 순서대로 배열해서 30분 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진수한테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미야,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맞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혹시 정말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언제 돌아와요? 남편이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일주일이라고요. 정산 모임을 피해서 일주일 동안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진실을 모두 밝힐 거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진수한테 마지막 확인 연락을 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내일 타이머 30분 맞춰놓고 시작하자. 3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30분 안에 반드시 해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 그 30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장례식장 정산방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남편과 언니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까지 15명 정도 됐어요. 방 앞에는 대기 중인 다음 팀이 서 있었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방을 비워줘야 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진수가 미리 와서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소형 빔 프로젝터와 QR 스티커들을 곳곳에 붙여놨더라고요. 벽에도 바인더에도 봉투에도 하나씩 붙여놨어요. 하나를 떼어내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남편이 들어오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모임이 잡힌 게 이상했나 봐요. 남편이 저에게 왜 갑자기 시간을 바꾼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장례식장 사정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저는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켰어요. 30분 0초.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어머니 장례 관련 정산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장례비와 병원비 그리고 보양식은 제 카드로 결제했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먼저 정산부터 보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진수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를 벽에 투사했어요. 이사 작업 영상 3초 컷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짐을 나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섰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이게 뭐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차분하게 계속 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료가 나왔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표였어요. 어머니 발인 날 저녁 7시 반에 올라가서 9시에 내려온 기록이 선명했어요. 어머니 친구분이 이게 발인 날이라며 놀라셨어요. 세 번째는 택시 하차 시간 문자였어요. 레스토랑 앞에서 내린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프로젝터 쪽으로 달려가더니 전원을 뽑아버렸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수가 즉시 소형빔을 켜서 다른 벽에 투사했어요. 남편이 그것도 막으려고 했지만 진수가 더 빨랐어요.
네 번째 자료가 나왔어요. 라메종 레스토랑 회사 협찬 확인서였어요. 김정훈 이사 이름으로 2인 테이블 예약된 게 선명했어요. 언니가 경악하며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이건 회사 접대였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섯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회사 카드 전표였어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꽃집 호텔 이사비까지 모든 게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친구분이 발인 날에 이런 짓을 했냐며 분노하셨어요. 남편이 점점 초조해지는 게 보였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꾸 시계를 쳐다봤어요. 아마 30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로 회사 급여 명단을 보여줬어요. 김은주라는 유령 직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실제 근무 기록은 없으면서 매달 월급만 받고 있는 기록이었어요.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에게는 마지막 폭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언니를 쳐다보며 남편이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당황하며 지금 꼭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이 언니한테 한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끝나면 누나 목 따로 드린다는 남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투자한다고 속여서 언니 돈까지 받으려고 했던 대화가 다 들렸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주저앉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 친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였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혼 신고서와 집 소유권 각서 그리고 퇴거 통보서였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이건 뭐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제 계산은 제가 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의금이 든 가방을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이 돈은 제가 선지출한 만큼 상계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진수가 미리 준비해둔 회사 법무팀 연락처를 배포했어요. 횡령 신고를 위한 서류들도 함께요.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타이머가 울렸어요. 정확히 30분이었어요. 문 밖에서 다음 팀이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다음 팀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30분 안에 모든 걸 끝냈어요. 타이머는 0분 30초를 남기고 있었어요. 완벽한 승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걸 끝낸 기분이었거든요. 복도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정산방을 나온 후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선미야,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이 계속 매달렸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회사에 신고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협박하는 투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남편이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 1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저만 결혼 생활을 한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발인날의 모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선미야, 정말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고함을 쳤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무 잘난 척해서. 장례식장 복도에 남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피했지만 당당하게 맞섰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준 제가 잘못이었네요. 남편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너 혼자 어떻게 살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선미야, 나도 도와줄게. 그때 진수가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진수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남편이 진수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뭔데 끼어들어. 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증거 수집을 도운 사람이에요. 남편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함정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어머니 친구분들이 나오셨어요. 어머니 친구가 남편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 친구가 말했어요. 정말 실망이야. 남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듯 떠났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가 말했어요. 선미야, 잘했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걸 슬퍼하실까요? 어머니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잖아. 저는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친구가 말했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된다고. 맞았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횡령 사실이 밝혀져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완전히 선을 긋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집 정리도 시작했어요. 남편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행복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였어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던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니가 와서 정리를 도와줬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선미야, 새 출발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취업 준비도 시작했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거울을 봤는데 예전과 다른 제가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첫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도전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게 새로웠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혼자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진수가 가끔 안부를 물어봤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야, 후회 안 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전혀요. 이제야 진짜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다섯 번째 면접에서 합격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에서 제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줬다고 했어요. 첫 출근 날 명함을 받았는데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제 이름 말이에요. 동료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서 근황을 보고 드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줄 아는 딸이 됐어요.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딸 참 잘했다. 꿈에서 깨고 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잘했다는 확신이 드는 눈물이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항상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계산은 제가 하니까요.